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한번 저기 일본의 이제 우리 한반도 삼키기 위한 일본의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메가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으로 오게 되고, 그 인간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나 사업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1905년 5월에 무려 8개월에 걸쳐서 아시아까지 왔던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대마도 부근에서 일본에 의해서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거의 굳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기세 등등한 거예요. 이 러일 전쟁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그거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자, 러일 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거의 굳어지게 되니까 먼저 이제 이 미국이 일본하고 미합중국을 대표해서 저 테프트라는 사람이 당시 누구냐면은 미국의 전쟁부 장관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한 사람인데, 이 테프트가 일본의 당시의 총리 대신이었던 가스타다로라는 사람하고 서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1905년 7월에.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 일본은 조선을 대한제국을 노리고 있었고, 미국은 당시에 필리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몰래 체결한 내용이 이거예요. 한반도는 앞으로 일본이 갖는 걸 우리 미국이 인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필리핀을 우리 미국이 가지는 걸 일본 너희가 인정해라. 그렇게 이제 맺어진 이 밀약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영일 동맹이 또 체결이 돼요. 2차 영일 동맹은 바로 이제 한 달 뒤인 1905년 8월에 체결이 됐는데, 2차 영일 동맹은 내용은 또 이거예요. 영국이 이제 일본 축하해. 너희가 러시아를 깨면서 성공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해 줬구나. 너무 고맙다. 그 대가로 앞으로 우리 영국은 한반도를 일본 너희가 먹는 거 인정해 줄게. 라고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 땅을 두고 지들끼리 서로 찍고 까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05년 9월이 되면 미국의 이제 포츠머스라는 도시에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왜 일본과 러시아가 붙은 전쟁에 이 조약, 이게 일본과 러시아 서로 이제 러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맺은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거든요. 왜 이걸 갖다 미국인 도시에서 맺게 되냐면은, 이 조약을 맺게 하는데 이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일본 그만 싸워 서로 하해 이러면서 이제 이 서로 하해하는 조약을 갖다가 미국의 도시인 포츠머스에 놀러 오게 해서 이제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러시아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 한반도 앞으로 일본 니네가 마음대로 요리해서 뭐 해쳐 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알아서 해. 이게 이제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의 아주 요점이거든요. 덕분에 당시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앞장섰던 인물인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러일 전쟁을 종결시켰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황당하게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일본이 권리를 가진다는 걸 인정해주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양반이 이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하는데 앞장섰던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고, 바로 이어서 여기 27대 대통령, 이 아씨가 누구냐면은 이제 일본과 미국 간에 서로 맺었던 그 조약 있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테프트, 윌리엄 테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을 때 이 아저씨는 이제 원래는 뭐였어요? 미국의 이제 전쟁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에 이어서 27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아저씨가 바로 이 테프트라는 아저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의 불행을 두고 자기들은 대통령도 하고 뭐 또 노벨 평화상도 받고 웃긴 놈들이죠,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 이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또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까지 맺으면서 여러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야, 한반도는 이제 우리 일본 거 맞지? 라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5년 11월 마침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을사늑약. 아주 정말 우리 역사에서 치욕적이고도 중요한 이 늑약이죠.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근데 이제 을사년에 맺어졌기 때문에 1905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에 맺어졌기 때문에 을사 조약인데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국가 간에 합법적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니고 강제로 맺어졌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늑자라는 거는 굴레 늑 굴레를 씌운다. 강제로 뭔가 시키는 그걸 굴레라 그러죠. 그래서 굴레 늑자를 써서 강제로 맺어졌기 때문에 을사조약이 아니고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들 이제 학계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을사늑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랑 조약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맺으면 안 돼요. 우리 일본이 대신해 줄게요. 일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거고, 또 하나는 대한제국의 박탈된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대신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 조선에 당시 대한제국의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였어요. 우리 사람들은 저기 그 외교 업무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통감부인데 나중에 사실상 뭐 내정 간섭부터 온갖 걸 다 하는 기관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초대 통감은 참고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안중근 장군님에 의해서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을사늑약 몇 개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이라고 그래야 될까? 나쁜 짓을 한 사람 5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당시 대신들이었던 5명을 갖다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양반이라서. 하지만 나머지 4명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학부 대신 이완용. 학부 대신 이완용. 학부 대신이 뭐냐?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이완용이라는 사람 워낙 유명하죠. 뭐 나중에 뭐 저기 정미 7조약부터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까지 이 이완용이 참여하지 않은 조약이 거의 없습니다. 딱 보면 전형적인 관상이 아주 그냥 친일파죠. 5대5 가르마에 이 수염까지 해가지고 이완용 이 매국노의 대명사죠. 그쵸? 재밌는 사실은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 이완용은 원래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자신의 좌우명이 English is power 이거였는지,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거의 뭐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아주 변신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친미파였다가 나중에는 친러파로 또 변신합니다. 아관파천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에요. 그랬다가 또 이제 딱 간을 보니까 앞으로 일본이 뜰 것 같아. 그러니까 급히 또 친일파로 변신하는, 그야말로 변신의 기재,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 잘 적응해야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나 봅니다. 그래서 학부 대신 이완용. 자, 또 한 명 군부 대신 이근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전주이 씨야. 왕족인데 자기네 이제 집안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인 거죠. 군부 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내부 대신 이지용, 이 사람도 전주이 씨입니다. 왕족이죠. 그렇죠? 자, 내부 대신 이지용은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외부 대신 박재순, 외교부 장관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자,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뭐 지금으로 치면은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 공부도 있으니까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식으로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자, 그런 이제 부를 맡고 있는 대신이 권중현인데 이렇게 5명,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이 을사늑약을 맺는데 이 찬성했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을사
오적이라고 부르죠. 물론 을사오적도 내부적으로 보면 또 나뉘어요.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놈들도 있고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저도 찬성합니다 했던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5명이 찬성함으로 인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을사늑약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자, 을사늑약은 지금 현재 국제법상으로 이제 무효로 돼 있어요. 우리가 1965년에 일본과 한일 신현협약을 맺으면서 그 이전에 맺었던 모든 일제와 우리 간의 조약은 다 이제 무효로 됐는데 뭐 거기에도 사실은 해석의 또 여지는 있지만 자, 애초에 을사늑약이 왜 불법일 수밖에 없냐? 왜 무효인 조약이냐?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지금 시간 없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10분이 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자, 지금 2개의 문서가 지금 눈앞에 있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문서는 이건 뭐냐? 이거는 을사늑약이고 이거는 을사늑약 맺어진 다음해인 1906년 1월에 우리 고종 황제 이름으로 나간 을사늑약 무효선언서입니다. 을사늑약 무효선언서. 자, 일단 봅시다. 자, 을사늑약이 왜 무효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떤 이거 위협, 협박을 바탕으로 됐다, 뭐 어쨌다 막 돼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 국가 간의 조약은 항상 제일 오른쪽에 조약의 이름이 뭔지 명칭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약인데 이름이 안 적혀 있어. 이런 조약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거 여러분 잘 안 와닿죠? 무슨 소리인지. 그럼 내가 더 확실한 얘기를 할게요. 자, 당시에 이 을사늑약은 일본과 우리 대한제국 간에 맺어진 아주 중요한 국가 간 조약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누구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우리 그 당시 고종 황제 승인을 받은 조약이라면 당연히 이 조약에 무슨 도장이 찍혀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야겠죠. 대한제국의 공식 도장인 국세가 찍혀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다음 해에 냈던 을사늑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을사늑약 무효선언서에 보면 도장이 하나 찍혀있죠. 이 도장이 이게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국세입니다. 근데 이 국세가 여기 을사늑약에 보면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 여기 안 찍혀있어요. 을사늑약에 가면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은 외부 대신 박재순에서 박재순 지 도장 찍혀있고 그 다음에 특명정권공사 임권조 이 사람 누구냐면 하야시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을사늑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 특명정권공사가 이 하야시란 놈인데 하야시 곤스케인가 그래요. 한자 이름이 이제 임권조지. 임권조. 이 사람 자기 도장을 찍어놨어. 한마디로 을사늑약에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이 조약 문서라고 보려면 당연히 찍혀야 되는 우리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외부 대신인 박재순의 도장만 찍혀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의 도장, 공식 도장이 안 찍혀있는 조약이 어떻게 이게 유효한 조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을사늑약은 당연히 무효인 거죠. 그렇죠?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불법적 조약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을사늑약이 맺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을사늑약부터 사실상 1910년 8월에 한일 병합 늑약으로 국권을 빼앗길 때까지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냐? 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우리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이 무효다, 잘못된 거다 이걸 이제 막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을사늑약 무효 선언서도 쓰고 또 그 영국의 뭐 트리뷴진가 하는 신문과 인터뷰도 해가지고 막 이것도 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자 1907년 6월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뭐가 열리냐면은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나라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고 전쟁하지 말아요. 러일 전쟁 같은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그래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내가 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이 지금 무효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 이걸 갖다가 알리면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순진한 마음으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가 이제 누가 가냐면은 이렇게 세 분의 특사가 가세요. 몰래 이제 비밀 특사인 거지. 특사가 가는데 이제 이분이 제일 왼쪽부터 이분이 이준, 이분이 이상설, 이분이 이휘종인데 각각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준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변호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법률가고, 이상설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국제법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당시에 을사늑약이 맺어질 때 그 과정을 다 이 궁궐 내에서 이제 이 공무원으로서 그걸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왜 불법인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설이라는 이분은. 그 이휘종이라는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분은 뭐 7개 국어 정도를 할 줄 아는 아주 외국어 스킬이 뛰어난 분이고 뭐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어 다 잘해서 이제 헤이그에 가게 되면 외국어로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 일종의 통역가 같은 역할로 이제 갔던 거죠.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제 헤이그에 갔는데 사실 이제 갔더니 이미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는 강자들의 논리가 이제 적용되는 이 자기들만의 잔치였던 거지. 심지어 헤이그 이 만국평화회의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이 돼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여러 국가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 뭐 대한 제국이 무슨 자기들 협박을 받고 그랬다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아주 사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대한제국을 좀 돌봐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뭐 오해가 있나 보네 이러면서 이 세 분의 특사는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제 막 회의장 바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이준이란 분은 너무 억울했던지 헤이그의 이제 호텔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돼요. 거기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설이나 이휘종 이런 분들은 아주 러시아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자 당시 이제 우리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몹시 화를 냅니다. 아니 고종 황제 당신 그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그러기 있기 없기 이러면서 그만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해가지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게 됩니다. 그게 1907년 7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황제인 이제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1907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정미 7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3차 한일 협약인 거죠. 정미 7조약을 맺으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앞으로 이제 대신 아래에 있는 차관은 일본인으로 임명을 하자. 일본이 이제 추천한 사람으로 하자는데 대부분 누굴 추천하겠어요? 일본이? 일본 사람을 추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각 부에 대신들이 있으면 지금으로 좀 장관들이 있으면 그 장관 바로 아래에 있는 차관은 다 이제 일본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웃긴 거죠. 우리나라 정부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차관이 다 일본인이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대한제국에 돈이 없으니까 굳이 군대를 가질 필요가 있냐. 우리 일본이 다 지켜줄 텐데 군대 해산하자. 그래서 군대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인 1909년 7월에는 이때 기유년이에요. 기유각서라는 걸 또 체결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사법권과 교정권을 빼앗깁니다. 재판도 일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인데 재판을 일본인들이 구성한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야. 판사가 다 일본 사람이야. 또는 이제 뭐 친일파들이 판사가 되겠지, 그치? 거기다가 교정권도 빼앗깁니다. 교정권이 뭐냐면 이제 재판에서 무슨 어떤 범죄 사실을 저지른 걸로 인정이 돼서 형사재판에서 뭐 징역 3년 받았잖아요. 그 죄수를 가둬놓고 관리하는 게 교정권인데 한마디로 교도소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교도소 관리하는 것도 전부 일본에 다 빼앗기입니다. 기후각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권과 교정권이 다 빼앗기게 돼요. 자, 그리고 마침내 1910년 6월 되면은 한일 약정각서라는 걸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찰권까지도 일본에 위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 대한제국의 경찰권은 다 그냥 우리 일본이 대신 관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지, 그치?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기후각선이 한일 약정각선 이런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우리가 퉁쳐서 한일 신협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법권, 교정권, 경찰권까지도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1910년 8월 29일. 사실상 8월 22일 날 일주일 전에 조약을 이미 맺었지만 발표를 8월 29일에 합니다. 한일 병합 조약으로 우리가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이 돼버린 겁니다. 가슴 아프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으로. 한일병합 늑약인 거죠. 강제로 맺어진 거니까 이걸로 이제 국권을 우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 이때 이제 1910년이 경술련이었거든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그래서 이제 경술국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권을 빼앗기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러일 전쟁부터 한번 쭉 순서대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하냐면은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국권을 빼앗겨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민초들에 의한 뭐 의병 운동이라든지 또 위정자들에 의한 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의병을 일으키고 실력을 양성하고 라는 제목으로 그 저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